다카이치 사나이의 이례적 승리, 총재 당선의 이례적 변수가 된 중요한 발언이다라고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딱 자기 당선되고 저희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 상황이. 뉴스들 많이 보고들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 오레곤 상황이 제일 지금 핫한 상황인데 오레곤 판사분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주 정부의 판사겠죠. 아니 주 연방법원. 주 연방법원. 그러니까 주 법원에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판사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쉬운 게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인데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이제 캐나다 밴쿠버고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이 이제 가까이 있고 그 아래 포틀랜드 그러니까 아래 좀 더 아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포틀랜드라고 하는 오레건주의 주도 큰 도시입니다. 포틀랜드 역시 이제 서부 벨트로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여기다가 군대 주 방위군을 투입하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거부하니까 캘리포니아 옆에 동네 방위군을 아랫동네 방위군을 대거 투입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다시 2차에 걸쳐서 차단한 거죠. 트럼프가 이제 법원 명령 어기고 오레곤의 다른 주에 방위군을 투입하니까 요거를 이제 일단 오레곤 주 연방 법원 판사가 이제 차단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심지어 조선일보는 미국의 국토장관이 시카고도 전쟁터다. 주 방위군 투입으로 내전 양상으로 발전될 것이다. 라고 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로 그냥 상상만으로 얘기하던 실제로 군이 투입되고 군 투입을 반대하는 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항할 것이고 이제 그러면 내전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의도적인 게 엿보이죠. 보면 이제 본인 지지율 그 최악으로 떨어진 부분하고 옛날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이제 그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놀드 슈와제네거. 근데 거꾸로 지금 이제 연방에서 푸시를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측면이 엿보여서. 그 연방 대통령이 도발을 하는 거죠. 자기 지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거고 실제로 군 투입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법천지다, 뭐 어쩌 폭동 사태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인터뷰들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아침에 조깅하고 왔는데 여기 뭐가 있냐고 지금 도대체 우리가 뭐 무슨 어디서 총질을 하냐 무슨 폭동 사태가 있냐 뭐가 있냐 왜 트럼프는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저런 도발하냐 무력 도발을 하냐 해보자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원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법원 판결로도 확정됐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이 주도한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태까지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뭐 표를 도둑질 당했다 의회를 습격하라 하고 사실은 주범이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배후죠, 굉장히 오랫동안 뭐 나오지 못해야 될 사람인데 대통령 떵떵거리니까 트럼프식 도발이 이곳저곳에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거의 지금 윤석열의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한 다음의 모습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저기도 보면 뭐 무법천지다 운운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빌미를 안 줬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평화적으로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이뤄내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랑 좀 정서적으로 달라. 무기도 있는 나라고 총격도 여러 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고 해서 대단히 빌미를 주기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미국 전문가시죠. 내일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저희가 특별히 네. 정말 방송 처음 출연하시는 네. 안보실에 근무를 하셨었죠. 안보실 차장으로 계셨고 네.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 역임하신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을 내일 특별히 저희 뉴스비평 시간에 모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내란 날까? 그리고 향후에 동맹이 지금 재조정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관세 협상 때문에 자,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요분이 재밌는 분입니다. 예. 말씀 재밌게 하시고 내일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재밌는 분입니다. 참고로 제 박사학위를 이분한테 받았어요. 네. 재밌는 분입니다. 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연휴 때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논의가 헤럴드 경제인데요. 산업장관 김정관 산업장관이 다녀왔죠.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 특히 외환 시장의 민감성과 관련해서 우리 다 니네 원하는 대로 퍼주면 우리 또 부도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뤄냈다 정도까지만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포괄적 통화 수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고가 적을 때는 4,300억 달러, 많을 때는 한 5천억 달러 금방까지 이렇게 올라가고는 하는데 이들이 지금 3,500억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70에서 80%에 달하는. 네. 네. 그걸 현금으로 내라. 어떤 나라가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일부러 선빵 치듯이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주 시간 끄는 전략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만 몸다른 게 아니라 그들도 몸다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신혜리 기자 해리포터라고 하시는 네. 이분이 이제 외신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참조를 하는데 지금 독일 언론들이 트럼프에 휘둘리지 않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다. 이재명 정부를. 그런가 하면 포브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미국의 경제 잡지죠. 네. 포브스에서는 대한민국은 IMF, 리먼 사태, 코로나 이런 거 이겨낸 전력이 다분한 나라다. 트럼프의 관세 법적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관세 압박을 지적하면서 한국처럼 사안을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포브스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중동은 빨리 도장 안 찍는다고 난리들이잖아요. 빨리 찍는다는 얘기는 직위 상태에서 빨리 찍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밖에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지난 연휴 초도에 우리 김정관 산업장관이 사실 미국 담당 카운터파트 장관을 만나서 우리의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 던졌죠. 네. 던졌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던졌는지가 명문화돼서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거죠. 있고 청와대 쪽에 제가 확인해봐도 엠바고 사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기사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몇몇 보도에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7월 관세협상 타결 때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그리고 대출 요게 이제 공식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요 협상 과정을 청와대에서 면밀하게 팔로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내용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분 투자 5%로 하겠다는 얘기 안 했었어요. 네. 우리 정책실장께서 안 했던 얘기가 지금 은근슬쩍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큰 변화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의 100% 그때는 그냥 대출이나 보증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캐시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확한 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업프런트 방식 선불로 전액을 현금으로 내라고 저쪽에서 언론에 확 풀어버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합의했던 수준이 5% 정도였다라고 뒤늦게 리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 리크를 한 타이밍과 이유가 요것 때문이 아닌가. 이게 머니투데이인데요. 일본의 경제 재생상. 요게 이제 일본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
기재부, 기획경제부, 네. 기재부죠. 기재부 장관이 언론에 깝니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액수 중에서 직접 투자, 요게 이제, 현금 투자죠. 네네. 요게 1~2%. 그러니까 맥시로 따져도 2% 정도. 다. 라고 깐 거야. 일주일 전에. 그리고 나서 우리도 깐 겁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저 5%냐 이내냐 바뀌냐 수준에서 지금 막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약간 페이크를 썼잖아요. 미국에서 마치 전액 현금으로 일본과 합의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썼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일본 경제 재생상의 발언 이전에는 5,500억을 바로 현금으로 쏘는 걸로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저희까지 추측까지 나왔던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짜고 한국을 공격에 처하게 하려고 아니냐까지. 왜냐하면 실제 흐름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페이크를 쓰고 나중에 가서 패를 까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완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간 안 끌고 응답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조중동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는 대폭 퍼주고 그리고 일본보다 협상 못했다라고 또 조짐을 당하고 그렇게 됐겠죠. 코너에 몰렸겠죠. 그러니까 완전 코너에 일본 강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 때문이고 한국 덕분이죠. 왜냐하면 네네. 한국에서 협상을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을 끌고 있잖아. 버텨주고 있잖아. 우리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바보고 호구고 이런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1~2% 빼고 대부분은 직접 투자 아니고 대출과 보증이다. 그것도 언제 할지 잘 모르는 거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얘기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직접 투자인지 대출인지 보증인지 별로 감각도 없고 별로 구분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직접 바로 현차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말하자마자 땡길 때 그게 5,500이고 니네 3,500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거를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이야기해버린 거죠. 이것도 코리아 효과입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지만 더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부동산 시행을 하는데 자기 돈 다 들고 완공돼서 분양돼서 받는 대금을 다 들고 시행하는 사람 업자들이 있습니까? 바보죠 그러면. 에퀴티 5% 정도 태우고 중간에 메자닌 태우고 나머지 레버리지로 개런티, 워런티만 해놓는 거죠. 기성고에 따라서 몇 % 됐을 때 은행에서 받아서 건설사에 지불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딱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런 걸 가장 좋아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자기들이 레버리지를 가장 풀로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데 거꾸로 우리 보고는 다 업프론트로 내놔. 업프론트 피로 다 현금 박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다 설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킨 기본 투자 공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게 대통령께서 이 시바를 지금 지난주에 부산으로 실무 방문인데 국빈급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나온 거예요. 재생상에 2% 현금 하기로 했다. 저는 그게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시바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이시바 쪽이 자기들이 미국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조현 외교장관도 미국 가기 전에 항상 일본 거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최소한 일본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협상 태도예요. 이만은. 여태까지 외교나 우리가 뭐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뭐 검찰 제도를 하나 놓고 봐도 야 미국은 어떻게, 독일은 어떻게, 영국은 어떻게 해오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계속. 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나라는 여럿이에요.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한데, 프랑스는 어떻게 한데, 영국은, EU는 어떻게 한데, 캐나다는, 일본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늘.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은 어떻게 한대? 한국은 어떻게 할 거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패러다임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 이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 만들고? 독일이나 EU 국가들이 한국이 버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고 포브스조차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한일 간의 어떤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다카이치
사나에. 네네. 이름을 저는 사나에. 네, 우리 좀 싸이 노래. 사나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사나웠죠 그동안. 네. 네. 자, 5,500불 대미 투자는 국익 해칠 경우에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의 이례적 승리, 네. 총재 당선의 이례적 변수가 된 중요한 발언이다. 라고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네. 이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 이거 국익 해치면 재협상 해야지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일본 국민들한테 청량감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파의 기본이 뭐냐 하면 국익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극단적 우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파 베이스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럴 때 자기 기본을 확인하는 거죠. 그건 국익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일미 관계, 미일 관계는 늘 일방적인데도 우파는 그 와중에도 국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기본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집권 베이스니까. 엉뚱한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런 데서는 약간 신뢰 보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일단 뭐 당장 이제 총리가 되면 그냥 자유분방하게 자기 발언하고 자기 신사 가고 하던 것과는 또 다른 또 무게감을 느낄 텐데 아마 좀 무리가 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여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딱 자기 당선되고 일성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신사참배와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타임이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임 매거진이 트럼프가 동맹국의 강점을 잘 모르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겁니다. 자, 동맹국들이 미국을 완전히 버릴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지만 저는 그렇게 낮다고 저도 보긴 합니다만 향후 미국이 요청할 때 선뜻 나서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낮아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한일이 이시바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깡패적 강제력 앞에서 자국 이익을 위해서 한일 간의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동맹의 탄력성 또는 동맹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타임의 지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정치학을 조금 본 사람 입장에서 요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지적을 타임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새로운 리더십이고 왜냐하면 전례 없던 러시아 푸틴 그대로죠. 중국 시진핑 그대로죠. 그다음 미국 트럼프는 더 나빠졌죠. 일본 총리 대신이 될 사람은 이제 좀 후져진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전 전임자 지금 아직 현직이지만에 비해서 이시바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조건들이 참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거기 뭐 황제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오리지널 독재자 같은 사람만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외교는 어떠냐면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더 힘들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북의 김정은도 어떠냐면 상당히 지금 만만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태도고 사실상 미국으로부터도 핵 보유국에 가까운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그렇죠. 아쉬울 게 크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 상황인데도 맞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약간 신기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에요. 이 엄석대가 이제 그부두를 막 이렇게 소위 갈군다고 그럴 때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막 갈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트릭을 쓰고 막 여러 요령을 부리잖아요. 시험에 대리 시험 이름 쓰고 막 해서 그 권력이 계속 갈 것 같지만 그 전하고는 한병태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해서 다 들키기도 하고 하면서 권력이 이제 어떻게 무너져 가고 하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마치 지금 엄석대처럼 그 트럼프가
다 길들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당근을 미리 줘놨다가 뒤에 가서 이제 완전히 배신 때리듯이 다 뺏어가고 이런 이제 행태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미 패를 그 부들도 다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그동안 이제 광인 전략, 매드맨 스트래러지를 계속 썼는데 그게 패가 읽히면 안 통하는 거죠. 매드맨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물론 우리가 전체 규모에서 부족하고 뭐 상대적으로 힘든 건 있지만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시간은 저는 버티는 쪽의 편이다. 네.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내에서의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예, 이거는 저희가 급하게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례 없던 한반도 거의 100년 이래 특히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어찌 보면은 이 동아시아가 재구성되는 격변의 이제 회오리 속으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전벨트 매야 되고요. 다 이제 창문 잘 정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가 아니라 정말 최고 다행인 것은 선장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이 시점에 다행인가, 이 감동입니다. 연합뉴스가 관세 협상에 미국의 선불 요구가 관세 협상 과정에 미국의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80%에 달하는데 TK와 호남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의견 통일이 영원함이 이루어졌다. 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대단한 상황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국힘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국힘은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냉장고 이런 거로만 하지. 아니 국익과 관련된 거는 좀 멈추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내란당 걱정해 주지 말자고요. 네.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소리. 사라질 테니까. 네. 나는 쏘리다. 구금 사태 맞물려서 협박성 요구로 영호남의 국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 80%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국익보호 의식이 매우 강하고 이 국익보호를 위한 선두에 선 리더가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용 불가 속 협상 지속 정부의 대응 지지한다. 그러니까 버티기를 지지한다 62%나 되고 있습니다. 손해 감수하더라도 한미동맹의 대의를 위해서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1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 정부가 신뢰를 받을 만큼 잘해왔다. 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 한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 하는 부분에서 영호남이 또 하나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또 있었나요? 리얼미터 조사. 그러니까 좀 감안하고 보더라도 보수 과표집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국민적 판단은 옳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영호남의 우리 시민들이 특정 이 안보사항, 동맹사항, 동맹과 이제 경제가 혼용이 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런 안보 위주 사안과 관련해서 영호남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기억나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당장 무슨 북한의 살인마들을 돌려보낼 거냐 말 거냐 이때도 갈렸어요. 확 갈렸단 말이야. 네? 팩트는 단일한데도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서 야 이거 너무하다 그랬는데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가치 판단을 좀 중심에서 가르마 타는 중대한 정책적 기조였잖아요. 네. 그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거든. 동맹과 관련된 가치를. 근데도 이 국익의 관점에서 영호남의 시민들이 통일됐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있다. 네. 한 희망을 갖게 이번 됐습니다. 연휴 때도 이제 지역에서 보니까 그 1인 피켓 릴레이를 막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어떤 그런 강제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토론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당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그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정부 대 정부에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를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당이나 정치인들이 뭘 저기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미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정말 안타까워했던 게 전시 작전권 회수.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워딩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계신데 왜 우리 전시 작전권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미국인처럼 사고하는지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국 사람처럼이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뿌듯해요. 자기 일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게 된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이 드디어 마련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요. 우리 회찬 형님이 일본과도 우리가 손잡을 수 있다. 뭐 영혼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잠깐 들어볼까요? 최근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두 당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연대하느냐? 같으면 통합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외부의 그 위협에 대해서 정말 저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 오늘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보고 싶네. 자,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인사들 좀 우리 시청자분께 나눠주시죠. 명절에 날이 주로 흐려서 비가 오거나 또 흐려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못 봤습니다만 달물이 진 그 보름달의 그 여운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 밝은 보름달이 여러분들 계신 곳에도 휘영청 밝게 비추이기를 그런 행복이 늘 함께 비추이기를 기원해 봅니다.